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도봉중도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센터장 정한순입니다. 이 무더위와 또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에서 건강들 잘 지키시면서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 대사증후군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대사증후군이 무엇인지 또 그와 관련된 관리와 연결지어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조금이라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사증후군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이 체내에 들어와서 영양소나 N오지원으로 바뀌는 그 과정인 대사 과정에 이상이 생겼을 때를 대사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보통 30세 이상에서 만성적인 대사장애로 인해서 고지혈증이나 이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 내에 중성지방이 굉장히 과다하게 높아져 있는 상황을 말할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좋은 콜레스테롤과 또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근데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에서 좋은 그 콜레스테롤이 낮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고지혈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지혈증이나 또 고혈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혈액 내에 포도당이 존재하면서 그것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혈액 내에 당 수치가 올라가는 그런 질환을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당뇨병을 비롯한 당 대사에 문제가 생기는 여러 각종 성인병이 복부 비만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상태를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대사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선 복부 비만이 문제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혈압이 상승돼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혈중 내에 중성지방이 상승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쁜 콜레스테롤, 다시 얘기하면 좋은 콜레스테롤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혈당이 상승된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이 기준치 이상을 나타내는 경우에 대사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말하게 됩니다. 이 기준치는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사증후군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또 대사증후군이라는 진단을 아직 내리지 않았지만 주의군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5가지의 위험 요소 중에 한두 가지를 가지게 된 대상자를 얘기하는데요. 대사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붙이기 이전에 주의군 그 전부터 좀 더 이 질환을 알고 질환에 대비하고 예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대사증후군을 진단 내리는 판정 내리게 되는 5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그 판정 지표를 하나하나 좀 보시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허리둘레입니다. 이거는 복부 비만과 연관이 되겠죠. 남자 같은 경우에는 허리둘레가 35.4인치, 또 여자 같은 경우에는 33점, 허리둘레가 5인치. 이 이상이 됐을 때 기준치 이상이 되면서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또 혈압은 심장이 수축할 때의 압과 이완할 때의 압, 그래서 수축기압이 130mmHg 이상이거나 또 이완기압이 85mmHg 이상일 때, 아니면 이미 이렇게 혈압이 높아서 현재 고혈압에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3번째 지표는 중성지방입니다. 혈액 내, 그러니까 혈액 1dl당 중성지방이 150mg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이것도 또 기준치 이상의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4번째 지표는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좋은 그 콜레스테롤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40mg 또 여자는 50mg 이하일 때 좋은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그 기준치보다 못 미칠 때가 문제가 되겠고요. 이미 그 혈액 내에 중성지방이나 여러 가지 고지혈증의 그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 진단을 받으면서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또 기준에 적용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5번째는
혈당입니다. 공복 혈당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공복 시의 혈당이 혈액 1dl당 당 성분이 100mg 이상일 경우, 또 아니면 이미 당뇨병에 문제가 생겨서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인슐린 주사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또 그 지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지표 중에 말씀드린 대로 3가지 이상의 문제가 생긴다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을 붙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고 해도 이 대사증후군을 판정하는 5가지 위험 요소 중에서 3가지 이상의 기준치 이상일 경우에 이것들을 잘 관리하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사증후군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이 위험 요소를 3가지 이상, 기준치 이상으로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이나 뇌질환의 발생 위험이 대사증후군이 없는 사람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당뇨병 발생의 위험도 4배 내지 6배 이상이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여러 유방암이나 대장암, 그 외에도 다양한 암이 발생하는 그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을 진단받고 나서라도 그것을 잘 관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 판정 지표 중에서 복부 비만이 있으면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이 잘 생긴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만 실제 복부 비만이 있더라도 아직은 혈당이나 혈압이 높아지는 그 몸의 변화가 생기지 않은 사람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대사증후군의 어떤 문제에 돌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또 단순히 복부 비만만 있는 사람들보다는 혈압 상승이나 혈당 상승, 또 고지혈증의 어떤 문제가 검사상에서 동반된 사람이라면 이런 동반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암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대사증후군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의 주된 원인은 복부 비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부 비만은 지방이 몸에 축적되면 혈액 내 그 인슐린에 의해서 혈액 내 포도당을 간이나 근육으로 전달을 하게 되는데, 이 인슐린이 제대로 생성되지 않거나 기능을 잘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이 포도당이 간이나 근육으로 전달되지 못하면서 혈액 내에서 혈당이 증가하게 되고, 또 동맥이 딱딱해지는 경화 현상이 유발되는 등 여러 가지 성인병의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복부 비만의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면, 예전에 비해서 육류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섭취한다든지 단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이제 늘어났다든지, 또 신체 활동이나 운동량이 감소했다든지, 스트레스를 과다하게 받는다든지, 또 그 외에는 주요 원인으로는 또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사실은 복부에 비만이 있거나 스트레스가 있거나 운동 부족 상황이거나 또 과음을 했거나 과식 상황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에 의해서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으면서 그 나무에 있는 열매들처럼 여러 가지 질환과 연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 저항성과 복부 비만은 계속 악순환의 어떤 상황들을 갖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의 원인으로는 체내에 염증 반응이 있을 때, 또 대사조절 물질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복부 비만이 생기고, 그것이 대사증후군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후에도 나오지만 복부 비만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식이섬유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 식사를 밥으로 하거나 아니면 또 빵을 또 많이 먹거나 이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식이섬유 그 섭취량을 늘리게 되면 탄수화물이 소화돼서 흡수되는 그 과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이러한 음식물들을 잘 배설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식이섬유 섭취량을 늘리는 그러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걷기와 근육량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기초 대사량을 높이기 위해서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걷기는 유산소 운동이라고 한다면 또 근육량을 높일 수 있는 계단 오르기 등의 어떤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른 영양을 잘 섭취하는 겁니다. 특히 설탕이나 소금이나 지방의 섭취를 줄이면서 고른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주로 자연식, 뭐 현미밥이나 또 과일도 달지 않은 과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그런 과일이나 또 야채 이런 것을 위주로 하는 자연식을 중심으로 한 그런 영양식을 잘 섭취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수면을 조절하는 겁니다. 이 스트레스 관리와 또 수면 조절에서는 특히 수면은 하루에 잠만 잘 자도 칼로리가 300에서 500 칼로리 정도가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면을 잘 취하고 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들이 복부 비만에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대사증후군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연령대별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특히 성별로도 그 이완 정도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여러분들과 성별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대사증후군이 특히 남성 환자에게 많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남성 중에서도 30, 40대 남성에게서 대사증후군의 어떤 질환으로 이완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대사증후군과 연결해서 중성 남성들이 사망률도 높아지는데 이것이 또 연관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남성 같은 경우에 대사증후군에 많이 걸리는 그 이유를 보면은 음주량이 과다해지든지 아니면 음주 시에 과다하게 고열량의 음식을 섭취한다든지 또 흡연율이 높다든지 또 고지방의 음식을 많이 섭취하든지 업무로 인해서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30, 40대에 대사증후군이 많이 이완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성입니다. 여성은 남성과 조금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특히 대사증후군으로 이행이 많이 되는 시기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50세 이후입니다. 이 나이가 50세가 알려주는 것은 이제 저번 달에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갱년기 또 폐경기와 연관이 됩니다.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폐경기가 되면서 호르몬의 변화가 오고 특히 폐경이 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급격도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경 이후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체중이 증가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여성 호르몬은 심장의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농도를 좀 낮춰주는 역할을 했었고 또 복부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성 호르몬이 폐경기, 갱년기로 접어들면서 감소하게 되면 바로 혈중의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아지면서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그것이 원인이 돼서 심근경색이나 동맥경화증, 뇌졸중의 여러 가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또 복부에 지방이 쌓이는 복부 비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기초 대사량이 여성의 이 나이 때는 이제 감소하고 그것이 체지방 증가로 연결되면서 대사증후군 이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을 보시게 되면요. 한국의 성인을 중심으로 봤을 때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서유럽의 사람들보다 훨씬 높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한국인은 특히 서구인보다 대사증후군에 굉장히 취약하고요. 또 대사증후군의 원인인 영양 상태가 과다하거나 또 운동이 부족한 그러한 그 정도가 심각한 상황에서 특히 한국인들은 유전자상에서 유전자가 저혈량 시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양 상태가 과해지든지 운동이 부족한 것이 지속되다 보면은 소구인보다 대사증후군으로 발전되기 쉬운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게 됩니다. 자, 한국인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보시게 되겠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그래프는 사실은 2014년에 제시된 그래프이기 때문에 조금 기간이 좀 지난 자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현상은, 그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는 남성은 지금 그래프상에서 파란색이 남성 띠고요. 그 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주황색 띠가 여성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30대에서 40대가 주로 대사증후군이 이완되는 유병률이 훨씬 좀 여성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50대가 들어서면서 여성이 폐경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대사증후군에 이완되는 율이 이제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60대로 넘어가면서는 남성보다 훨씬 대사증후군에 이완되는 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대사증후군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사증후군 치료라고 하면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고 대사증후군을 치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합병증 예방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일단은 심장질환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이라고 해서 이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그 혈관인 관상동맥이 좁아지면서 결국은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나오는 상태를 협심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러한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히면서 급성 심근경색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이런 심근경색증은 갑자기 혈관이 막히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급성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또 이래서 돌연사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장질환이나 또 뇌졸중, 그 다음에 동맥경화증, 이 동맥경화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정상 혈관에 비해서 이 동맥경화증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좀 좁아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동맥경화증은 동맥벽이 굳어지면서 탄력, 탄성이 감소되고 약해지면서 또 뿐만이 아니고 콜레스테롤과 같은 물질이 침착돼서 혈관 내부가 좁아지거나 또 협착이 되거나 또 폐색을 일으키는 질환을 동맥경화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대사증후군 치료는 중요하겠고요. 또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대사증후군은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사증후군 치료에는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지방, 특히 내장 지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이 아니고 식사를 조절하고 식이 조절을 하고 규칙적이고 꾸준한 운동을 매일매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필요시에는 약물 치료로도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대사증후군의 치료법으로는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사증후군의 원인인 비만을 교정해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그 비만을 교정해 주는 그런 상황으로는 식이요법이 중요하겠고, 또 규칙적이고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감량하게 되면 대사증후군의 위험 요인인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또 고혈당 등의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도 아직 어떤 문제들이 남아있게 된다면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약물을 이용하는 것도 치료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사증후군 관리입니다. 이 대사증후군은 치료와 함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관리라는 부분은 생활습관 면에서 개선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면에서 생활습관을 개선한다,
중요한 부분이 운동, 꾸준하고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식사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하는 법, 그 다음에 금연이나 절주 이런 것들이 생활화가 돼서 습관화가 돼서 대사증후군을 관리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선 식이에 관련된 부분에서 대사증후군의 식사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루에 3끼를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되 적당량을,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지키되 양이 많아지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끼를 규칙적으로 적당량을 천천히 식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천히라는 표현에는 저희가 한 30회 이상을 음식물을 입에서 찝어서 넘겨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름기 많은 음식이나 단 음식은 될 수 있으면 드시지 않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름기 적은 육류나 아니면 생선, 콩제품, 또 두부 이런 것들을 매일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흰쌀밥이나 국수, 빵이나 떡 등의 탄수화물들이 들어있는 음식들은 너무 많이 과량을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채소나 해조류는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음주는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단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청량 음료도 될 수 있으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음식은 싱겁고 담백하게 조리해서 섭취하는 것이 대사증후군을 개선하는데, 생활습관을 개선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에 좋은 음식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맨 첫 번째 있는 그림이 다양한 잡곡류입니다. 그래서 흰쌀밥보다는 잡곡류의 음식들을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해조류 섭취가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은 견과류인데요. 이 견과류는 신진대사를 좋게 해서 허리둘레를 줄이는 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또 견과류 내에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체중 조절도 도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만감을 쉽게 느끼기 때문에 쉽게 이제 그 다른 음식들을 섭취하지 않아도, 많이 섭취 않아도 포만감 때문에 과량의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그런 효과로도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림은 다양한 버섯류입니다. 이런 것들이 대사증후군에 이완된 대상자들한테 좋은 음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의 나쁜 음식들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그 인스턴트에 또 빵에 또 기름진 어떤 패트가 들어가 있는 그런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튀김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단 음식이라든지 이러한 음식들은 좀 지양해야 되는 그런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들을 한 6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통해서 매일의 생활들을 활기차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수면을 충분하게 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좀 뭘로 시작할지 목록화를 시켜서 리스트업을 해서 그 리스트업한 순서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한다면 좀 더 담백하게 단순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또 도움이 되겠고요. 또 화를 내지 않는 겁니다. 화를 낸다거나 억지로 참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굉장히 해로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는 한 30초 동안은 심호흡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신체 활동을 왕성하게 하게 되면 또 관리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특히 설탕이나 소금이나 지방이 많이 함유된 그런 식품들은 될 수 있으면 줄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과일 중에서도 과당이 좀 적은 과일들,
그 다음에 달지 않은 과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채소나 현미 등의 자연식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는 걱정거리를 좀 털어놓는 겁니다. 뭔가 안에 내 안에 많은 이제 문제거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끌어안고 그냥 지내다 보면 스트레스가 더 쌓인다는 표현을 쓰겠죠. 그래서 가까운 친구나 상담자한테 고민거리를 털어놓으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좀 완화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던 일을 잠시 중단하고 틈틈이 운동을 시행한다면 또 몸도 마음도 유연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결국은 그것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이 되겠고 또 그래서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그러한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금연입니다. 금연 굉장히 중요하죠. 이 흡연이 대사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 나쁜 영향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흡연을 하게 되면 전신의 혈관, 특히 말초혈관부터 수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신에 있는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결국은 혈관이 수축이 되니까 혈압이 상승되는 상황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동맥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침착이 되면서 또 문제가 되겠고 또 혈관 내에 흡연으로 인해서 혈전이 형성되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기 때문에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해서 당과 관련된 어떤 문제를 갖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흡연을 제한하는 금연을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절주입니다. 음주가 대사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 나쁜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안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알코올은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지 않고 지방으로 축적돼서 복부비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혈액 내에 있는 중성지방의 수치를 상승시키게 되고요. 또 혈압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혈당을 상승시키는 그런 문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절주, 또 금주가 너무 좋겠지만 절주를 통해서라도 건강을 지키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대사증후군 예방입니다. 이 예방은요, 앞에 나왔던 부분들을 모아서 좀 더 미리 사전에 하는 것들을 예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방법을 보시면 대사증후군의 예방법으로는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다한 칼로리의 음식물들 섭취를 좀 줄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현미나 잡곡밥 아니면 나물 야채가 풍부한 한식 위주의 식단으로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짜지 않게 먹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적당량의 단백질을 육류나 생선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일주일에 적어도 3회 내지는 4회 정도 이상을 하루에 30분 정도씩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운동은 걷기 등의 어떤 유산소 운동이나 또 근육 운동, 그래서 말씀드렸던 뭐 계단 오르기도 도움이 되겠죠. 이런 유산소 운동이나 근육 운동이 모두 다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는 또 반드시 금연을 해야 되겠고요. 알코올 섭취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적절한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 또한 복부 비만 예방에 굉장히 효과적인, 그래서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사증후군에 노출되면 여러 질환의 문제로 연결되고 그 심각성이 더해지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예방하고 관리해서 스스로의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로 하겠고요. 여러분들 건강 잘 살피시고 무더위 잘 나시고 특히 코로나에 주의하시기 바라면서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